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양반가의 딸 소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19,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몸가짐이 단아하여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유림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연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또래 아이들보다 눈빛이 깊었고 말수가 적었으며 한번 무언가를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해 봄, 아버지는 기쁜 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연아, 내 혼처가 정해졌다. 상대는 이웃 고을의 명망 높은 가문 최씨 집안의 장남 최준혁이었습니다.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가문이었고 재산도 넉넉했으며 본인 역시 이미 소과를 합격해 앞날이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혼사 양가 모두에게 더없이 좋은 자리야. 저 집안 이번 혼사로 더 크게 일어나겠구나. 소연이 복이 많은 아이지. 축하 인사가 연일 이어졌고 집안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연은 기쁜 신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혼사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여느 처자들처럼 수줍어서 그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 속에는 수줍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숨겨진 관계 마을의 그 남자. 소연에게는 이미 마음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현. 같은 마을 어귀에서 대장간 일을 돕는 남자였습니다. 신분은 소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고 가진 것도 이름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14살 되던 해 여름 우물가에서 처음 마주쳤던 날부터였습니다. 그때 도현은 소연의 물 항아리를 아무 말 없이 들여다 주었고 소연은 한마디 감사도 건네지 못한 채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5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고 눈빛을 나누었으며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현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곁에 있었고 소연이 웃을 때 함께 웃었으며 세상이 소연에게 함부로 굴 때 묵묵히 그 앞에 섰습니다. 신분의 차이. 그것은 두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말로 표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고백도 약속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그저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어져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사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그날 이후부터 두 사람은 처음으로 밤에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소나무 아래, 마을 외곽의 외진 다리 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길목에서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혼사 정말 해야 하십니까? 소연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일입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살짝 쥐어지는 것을 소연은 보았습니다. 혼례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에서는 혼수 준비가 한창이었고 친척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으며 소연에게는 하루하루가 압박이었습니다. 그 사이 최준혁이 인사를 하러 소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반듯한 외모에 말투도 점잖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연신 웃으며 그를 맞았고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입을 모았습니다. 참 좋은 신랑감이야. 소연도 그와 잠시 마주쳤습니다. 최준혁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소연도 형식적인 인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연은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벽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현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나와 주십시오. 두 사람은 뒷산 어귀에서 만났습니다. 소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끝입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도망가자는 말씀이십니까? 잠시 침묵.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소연은 대답하는 대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날 최준혁은 관례에 따라 소연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혼례 전날 신랑이 신부집 사랑채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성대하게 차려졌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최준혁은 오히려 긴장이 풀렸는지 평소보다 많이 먹고 많이 웃었습니다. 소연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주 잠깐 떨렸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최준혁은 사랑채로 물러났습니다. 집안은 하나둘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사랑채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몸종이 차를 들고 들어갔다가 쓰러진 최준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넋을 잃었고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했으며 혼례를 위해 모여있던 사람들은 술렁이었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의원은 잠시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몸이 원래 허약했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과로 때문이겠지. 젊은 나이에 안타깝구나. 혼례 준비로 무리했나 보다.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신랑이 갑자기 사망한 불행한 사건.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6. 그 이후 슬픔에 잠긴 여인.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소연은 약혼자의 장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혼례도 못 올리고 신랑을 잃다니. 저 아이가 무슨 죄야. 불쌍하게. 팔자가 기구하다. 동정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최 씨 집안도 소연에게는 원망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집안에 조용히 머물렀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도현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름은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고.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마을에 조용히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그 집에 드나든다더라.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상중에 있는 여인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오해거나 헛소문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밤 이경이 넘으면 그 집 쪽문이 열린다더라. 그 여인 혼자가 아닌 것 같아.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사람도 있던데. 그래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의 집에 남자가 드나든다는 이야기는 워낙 민감한 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을 옮겼다가는 본인도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서방. 어느 가을밤 다른 집에 볼 일이 있어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빛만이 흐릿하게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집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쪽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살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얼굴은 도현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도현은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냥 지인으로서 들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밤에 그것도 쪽문으로 며칠을 고민하던 박서방은 결국 마을 어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이번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의 증언이 더해지자 이 이야기는 단순한 뒷담화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고을의 관리 이 판관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관은 오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법이 없었고 한번 파고들기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숨진 신랑,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죽음, 그리고 그 이후 밤마다 그 집에 드나든 남자. 각각 따로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이어보면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이 판관은 먼저 최준혁의 죽음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진단을 내린 의원을 불러 재차 물었습니다. 의원은 처음에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 그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의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국물 요리를 많이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요리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판관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전에 먼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장례가 치러진 최준혁의 시신. 당시 기록과 증언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준혁의 시신을 수습했던 이들의 증언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묘하게 검었다. 피부색이 조금 이상했다. 당시에는 모두가 그냥 지나쳤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관의 귀에는 달리 들렸습니다. 그는 당대 의학 문헌을 뒤졌고 독초에 정통한 약방을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특정 독초를 음식에 소량 섞으면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병사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판관은 마침내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병사가 아닙니다. 독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차갑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리고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판관은 소연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현을 불렀습니다. 도현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6달 동안 그대는 밤마다 그 집을 드나들었소. 이것을 본 사람이 하나가 아니오.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서방만이 아니오. 뒷길 주민 2명이 더 그대의 얼굴을 보았소. 도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낮고 짧은 말. 하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이 판관은 도현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시켰습니다. 이 판관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시오. 도현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혼사가 정해진 날 이후 소연이 점점 달라졌다는 것. 만남을 먼저 요청한 것도,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짠 것도 모두 소연이었다는 것. 독은 제가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언제, 어디에 쓸지는 그녀가 정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이 판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연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 판관은
도현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소연은 듣는 동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끝까지 구체적인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인정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침묵? 이 판관은 오랜 시간 그 침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시오. 왜 그랬습니까? 소연은 처음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한마디가 텅 빈 방 안에 오래 울렸습니다. 이 판관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탐욕으로 사람을 해친 자도 보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실수를 저지른 자도 보았으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을 자백하는 자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살고 싶었다. 그 말 하나를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이 판관은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에필로그 텅 빈 집.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전해집니다. 최 씨 집안은 조용히 소식을 받아들이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의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조금 빨리 옮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집에는 왜 아무도 안 살아요? 어른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거라.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야사처럼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완벽한 혼사처럼 보였던 것, 슬픔에 잠긴 여인처럼 보였던 것, 우연한 죽음처럼 보였던 것, 그 모든 것의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연의 마지막 말은 지금도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착이었을까요? 혹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였을까요? 조선의 어느 고을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 그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